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중국과 일본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네. 중국과 일본 못다한 이야기가 남았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해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관심들이 그래도 다른 편에 비해서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이게 우리 현재도 영향을 미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싸워왔고 또 어떻게 지금 교류해 왔는지 그 아는 게 우리를 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중국과 일본의 가장 큰 갈등 상황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중일 전쟁. 네. 요걸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사실 뭐 1894년 청일 전쟁부터 1945년 그 제2차 세계 대전 결국 그것이 마무리된 게 중일 전쟁이 마무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년간이 전쟁과 싸움의 역사였던 거죠. 청일 전쟁부터 중일 전쟁까지. 그렇죠. 50년이 전쟁의 역사였고 또 1900 바로 이제 일본이 미 군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7년간 메가드 장군의 지휘하에서 군정 체제를 겪었던 거죠. 자기 주권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이 주권을 돌려받은 때가 195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1952년부터 다시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교한 1972년까지 20년은 또 냉전기였죠. 냉전기. 네. 그리고 1972년 중일 수교가 된 이후 지금까지 50년은 평화의 시기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50년의 전쟁, 20년의 냉전, 그리고 50년의 평화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것이 과연 평화로 갈 것인지 또 다른 갈등과 충돌로 갈 것인지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평화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가장 사실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핵심은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중일 전쟁이죠. 1937년부터 45년까지 일어난 전쟁인데 뭐 일각에서는 1931년 만주 사변부터 1945년까지를 중국과 일본 사이의 15년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견해는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탕구 협정이라고 해서 저 만리장성과 베이징 사이에 그 비무장지대를 둬가지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일종의 휴전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 1937년 7월 7일 밤 그 베이징 그때 베이핑 뭐 베이징을 베이핑 북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시진핑 같은 경우도 습근평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근평. 베이핑 근처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래요? 네, 베이징을 베이핑 북평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근평 근처 가까운 베이징 베이핑 가깝게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게 근평이 그런 뜻이에요. 네네네. 자, 그런데 바로 그 근처에 이제 노구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군 병사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군 부대에서 이게 우리 병사를 너희들이 납치해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 마을을 수색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충돌이 처음 일어났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사실 그 위에 전투가 37년부터 뭐 39년까지 2년간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모든 전투에서 그 일본군이 항상 이겨요.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이제 중국은 밀려나게 되고 계속해서 일본은 이기는데 문제는 이기긴 이기는데 이길수록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왜죠? 대륙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는구나. 네. 계속 소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국의 군사 천재 장바이리가 말했듯이 결국은 일본이 침략을 해오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끊임없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 보급선을 늘 길게 하고 소규모 도시에 일본군이 병력을 주둔하고 그것을 게릴라전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지지는 않는다. 버티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되어간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일본군이 아주 기세가 승승장구를 했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베이징과 텐진을 내어주게 되거든요. 텐진은 뭐냐면 천진이라고 베이징이 서울이라면 천진은 인천쯤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베이징으로 가는 가장 이제 요충 그 해안가의 항구 도시가 천진이니까 이 천진을 만약에
그 함락이 돼버리면 베이징은 그냥 바로 뚫려버리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텐진과 베이핑을 내주게 되니까 이제 장제스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계속 일본하고 전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니까 중국을 지배하는 혹은 뭐 다스리는 사람이 장개석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936년 12월 12일 날 바로 시안 사변이 일어나죠. 시안에서 사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장제스가 시안에 있는 그 시안에 이제 연안 쪽에 중국 공산당을 상대하고 있는 장시랑 장군을 격려차 방문하러 갔는데 장시랑이 이 사람을 연금시켜 버린 거죠. 감금을 해가지고 자 국공 합작해.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손잡고 같이 일본하고 싸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국공 합작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전면전은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가 우리가 서울과 인천이 함락됐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 그 정권이 지탱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큰 도시, 우리의 상징적인 예를 들어가 수도고 큰 도시를 함락을 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분노로 인해 가지고 지지를 다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장제스도 뭐 전쟁을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결국 뭐 장제스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게 여기 보고 있으면 자기 직계 군대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나와요. 이 책에서 보면. 자기 명령이 바로바로 통하는 군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다른 지방 군벌들의 힘을 빌려야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전략이 뭐냐면 영토를 점령하는 것보다 군대를 경멸시키는 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포격을 하고, 그죠? 빵빵빵 때린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군대가 이제 후퇴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진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경멸을 목표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습 작전으로 아주 신속하게 주변을 포위해가지고 그 물샐 틈 없는 포위망을 구축한 다음에 이제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섬멸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일본은 구사했다고 하죠. 나중에라도 반격할 만한 그런 군인, 그러니까 상대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땅 요만큼 라인 그어서 땅 따먹게 하는 건 지금 그때 전략은 아니었군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점령보다는 경멸에 초점을 뒀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인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아, 일본이? 예. 왜냐하면 뭐 전시의 군인이 옷 바꿔 입으면 민간인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투에서 이제 아주 격전을 치르고 나면 보통 아주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나면 포로가 잘 없다고 하죠. 다 죽으니까. 죽이니까. 그렇죠. 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결국 자 이제 먼저 상하이로 이제 다시 이제 진격을 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상하이를 되게 쉽게 장악할 줄 알았단 말이죠. 예전에도 뭐 상하이 그 작전을 해가지고 쉽게 먹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 국민당 군대가 잘 버틴 거죠. 3개월을 잘 버텼단 말이죠. 3개월 버티다 보니까 이제 상하이의 외국인 거주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개 지역을 빼고는 다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죠. 다 이제 완전 폐허가 됐고, 이 상하이 전투에서 국민당은 장교 1만 명을 포함해가지고 33만 명을 잃어버려요. 전투 사상자를 내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장개석 입장에서는 가장 우수한 장교를 잃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난징, 그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수도가 남경 난징이었잖아요. 그 난징에서 또 전투를 하다가 또 장교, 그러니까 상하이하고 난징에서 국민당 전체 장교의 70%를 상실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똘똘하고 쓸만한 장교는 이때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일본은 11,000명이 전사했다. 31,000명 부상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33만 대 한 3, 4만. 1대 10 정도 되는 거죠. 무기의 차이가 뭐 엄청 컸는 모양이군요.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되면 가장 덕을 보는 세력이 있겠죠. 공산당 군대죠. 중국 내에서. 네, 공산당 군대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장개석 군대 계속 싸우니까 뭐 이래 되나 저리 되나 자기들은 뭐 나중에 어부지리 얻을 수 있다고 보겠죠. 장개석이 그때부터 이렇게 좀 힘이 빠졌군요. 장교들이 워낙 이제 많이 이제 이 당시 전투에서 많이 상실을 했죠. 그래도 뭐 또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령부는 우한으로 옮기고 우리 지난 코로나19 우한. 그 우한이 항상 그 중국 중부의 가장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우한을 잡으면 중국 중부를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이라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핵심 지역이 되는 거죠.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됐잖아요. 우한이 우한을 줬죠. 작년 재작년. 네. 그리고 이제 국민당 정부 관료들은 충칭으로 이제 이동을 슬슬 시키기 시작하고 충칭하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충칭. 충칭이? 예. 아 그래요? 인구가 3,200만 이렇지 않습니까? 그 도시 하나의 인구가 3,000. 그 정도죠. 자, 이 충칭으로 이동시키고 그러니까 딱 장바이리가 구상했던 전략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일본군이 이제 상하이를 이제 자기들이 점령하고 이제 난징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난징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상하이에서 너무나 자기들 일본 군대 입장에서는 병력 소모가 컸던 거죠. 그리고 병참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휴식이 없이 바로 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급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 약탈 행위가 극심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슬슬 날이 추워진단 말이죠. 아무리 남부라 하더라도. 근데 의복은 옛날 여름 복장 그대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또 상하이에서 격렬한 전투를 치르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우들이 죽어나가고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 자체도 이제 상당히 뭔가 인간성이 황폐해지고 또 상당히 동물적인 어떤 군대가 되어 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계속 장기전 되니까 자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 장교들은 항상 야 빨리빨리 끝내고 우리 빨리 들어가서 이제 귀국하자 이런 건데 끝도 없이 길어진다 이거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6.25 나기 전에 항상 뭐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에서 수통에서 물을 떠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전쟁은 무조건 단기전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안 그러면 병사나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일본 병사들이 짐승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절도, 살인, 강간 막 저지르는데 지휘관들이 제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유 뭐 고생하니까 아이 좀 너무 또 이렇게 군법대로 하자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해가지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짐승의 무리들이 남징을 향해 온단 말이죠. 그 난징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저렇게 들어오면 난리가 나겠다 해가지고 네. 난징에 그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의 자치 요 안전구역을 좀 정해다오. 그 일본 군에 보내거든요 편지를. 네. 우리가 요 구역은 정해다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100% 컨펌하기가 힘들다라는 식으로 나오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외국인 총관리위원장이 리베라는 독일 지멘스사의 지사장이 있었거든요. 지멘스. 잘못 건드리면 곤란해질 텐데. 그 리베가 이제 총책임자 돼서 계속 하여튼 협상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국제위원회가 만드는 거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일본이 들어오면 난리가 난다 해서 난징 인구도 한 80%는 탈출했다고 해요. 이미. 예. 그렇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20만 명 전부 다 그 바로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겠지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뭐 이제 일본군은 다가오고 장제수도 이제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도 난징을 그냥 넘겨주면 안 된다 이거죠. 뭔가 저항하는 흔적은 남겨야 된다 해가지고 군 지역 사령관에게 그래도 전투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가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일본군하고 국제위원회하고 중국군 이렇게 삼각 이제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국제위원회 입장에서는 일본군에 편지를 보내니까 일본군에서 중국군이 항복을 한다면 우리는 건드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딱 이제 나름 유화적으로 나왔는데 중국군 사령부는 장개석한테 지시를 받았다 이거죠. 여기서 그냥 백기를 들어버리면 이게 전체 파급 효과가 전국 중국 인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나쁜 인상을 주겠냐. 야, 그러니까 저항한다. 네, 저항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고 퇴각을 하라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항복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군하고 어느 정도 교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교전이 일어나고 병사들이 다치고 죽고 그 와중에 이제 12월 13일에 이제 일본 병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병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 유명한 남경 대학살이 벌어진 거예요. 난징 대학살.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당시에 약탈, 살인, 강간 그리고 목베기 시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군 그 위관들이 목베기 시합을 하잖아요. 이 칼로 몇 명 목을 더 빨리 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이제 그 미처 도피하지 못한 중국군 병사들이 민간인 옷을 갈아입고 이제 국제구역으로 들어오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일본 병사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요
지금 위장한 중국군 병사를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 수백 명 모아놓고 총 쏘든지 아니면 기름기 얹고 불질러 버리고 사람을 화형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피해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당시 매일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 살인과 약탈을 증언했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카고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회학자가 난징에 체류하고 있었거든요. 루이스 스마이드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 난징에 한 23만 정도 있었다고 봐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그 리베라는 사람 영화도 나옵니다. 이 리베라 이름을 따가지고 난징 대학살 관련한 영화가 있는데 리베는 6만 명 가까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26만에서 30만 사이가 살해됐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역사가 하타 이쿠이코라는 사람이 난징 사건이라는 이제 소책자를 냈는데 그 책에서는 4만 2천 명 정도 살해한 걸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지금도 그 여러 가지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혹함의 끝판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해요. 이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최대한 고통을 줘서 죽일 수 있을까라는 모든 방법이 여기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나중에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사람 숫자의 문제도 되지만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제 일본 거부 세력도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결국 역사 왜곡의 가장 그 첨예한 이게 전선이 바로 난징 대학살에서 펼쳐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안까지 중국 대륙 내까지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미쳐간 일본 군인 그리고 이제 저항을 어쨌든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중국 군인의 저항 요게 이제 좀 불이 붙으면서 아주 끔찍한 일로 이어졌군요. 그 이병주 작가가 바로 학병으로 그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에 끌려갔는데 그래요? 바로 중국의 그 소주 항주 그쪽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중국 군이라든지 중국 사람을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일종의 우리가 그 총살할 때 뭐 이런 나무 같은데 막대기에다가 뒤에 묶어놓고 딱 묶어놓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묶어놓고 나서 총검을 꽂아가지고 계속해서 찔러가지고 죽이는 연습을 시켰다잖아요. 사람들 돌아가면서 찌르는 연습을 계속 시켰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성이라는 것들에 철저하게 파괴했네. 그런 거죠. 자 결국 이 이제 난징에 이기고 이 사람들은 이제 빨리 이제 중국 중부를 먹어야겠다 해서 이제 바로 시저우 서주 우리 서주하면 우리 초안지에서 항우의 본거지 팽성이었죠. 이 서주 이 팽성 지방을 이제 들어가고 이 시조를 통해서 이제 우한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중국 중부는 다 석권한다. 이러면 이제 끝났다 하고 본 거죠. 그러니까 시조우 같은 경우는 이제 팽성이 항우 때부터도 유명한데 결국 이 보급이 잘 되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남북 동서철도가 다 교차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송 대전이네요, 그죠? 정말 이게 대전처럼 이렇게 교통이 완전 요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한은 시저우에서 이제 바로 서주에서 남쪽으로 320km 있는데 그러니까 우한에서 이제 이기면 결국 중부를 다 지배하게 되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결국 뭐 중국을 다 먹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전투에 또 장제선은 30만 병력을 모은 거죠. 방어군 30만을 모았고, 근데 당시 일본군은 40만이 결집한 거예요. 여기에 완전 승부를 건 거죠. 근데 금방 될 줄 알았단 말이죠, 이 전투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938년 3월까지 시저우, 우한 다 점령한다. 그러니까 38년 3월까지면 이제 우한 끝낸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5월 말까지 버틴 거예요, 중국군이. 예상을 뒤엎고. 잘 싸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시는 내줬지만 잘 버텼기 때문에 중국군은 결국 우리가 이긴 거야. 일본의 신속한 그 점령 계획을 좌절시키고 또 일본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이때도 인해 전술인 거죠. 우리도 많이 죽었지만 일본 병사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인구는 우리가 많다. 그 당시 중국 인구도 4억이 넘어가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시조우에서 잘 버티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한에서도 우한에서는 국민당이 110만 병력을 직결시켜요. 110만. 근데 110만 명 하는데 이제 주요 무기가 기관총 수류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40만 병력에 항공기 이제 공중 폭격 지원도 받고 중거리 중포, 야포도 받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아주 또 잘 싸워주는 거예요. 중국이. 네, 시조에서도 5월까지 잘 버텨주고 네. 여기서도 결국 10월 25일까지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5일이 되어서 이제 우한에 진입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들 계획보다 7개월이 지체된 거죠. 이제 근데 추워지는구나.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는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나 소모가 크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데다가 이제 위에 소련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더 이상 전투를 전개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교착 상태로 빠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교착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이후로 이 전투를 하는 이제 중국에 가 있는 일본 병사들은 총공격하자고 하는데 일본도 1940년 정도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39년에 소련군하고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몽골 노몬한, 일본 말로는 노몬한이고 몽골 쪽으로는 하린골이라 부르는데 거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주코프 장군이 지휘하는 소련 군대. 아, 주코프. 네. 네. 일본군이 2만 명이 거의 사상자가 발생하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자기들은 1905년에 우리 이겼으니까 했다가 거의 뭐 34년 만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소련도 경계를 해야 되니까 관동군도 어느 정도 소련에 가야 되죠. 소련을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1940년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중국이 늪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일각에는 이제 휴전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1940년에 나치 군대가 프랑스를 그냥 밀물듯이 진격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석권을 해버린 거예요. 두세 달 만에. 그러니까 갑자기 힘을 얻은 거예요. 일본이. 아.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얘들이 바로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인도 차이나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처음에 휴전하려 했다가 야, 이제 프랑스 저 깨는 거 봐라. 우리가 세계를 이길 수 있다. 독일도 저 유럽 전선에서 프랑스 격파하고 그럼 우리가 인도 차이나 내려가가지고 말레이시아 가면 고무가 있잖아요. 고무가 전략 물자거든요. 고무가 바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쟁하려면 트럭 바퀴, 고무, 그리고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이런 거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무, 석유, 전략 물자, 주석 이런 거 갖고 확보할 수 있으면 해볼 만하다 해가지고 이 휴전의 어떤 찬스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은 또 이제 미국하고 한판 붙자. 이게 전력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소련하고도 지금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중국하고 싸움하면서 또 미국하고 싸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전력을 결집을 못 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착 상태가 되니까 반일 감정은 더 커지겠죠. 계속해서 그 동네에서 결국은 사람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와중에 공산당은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영역을 그리고 자기들 선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당하고 더 이상 국공합작이 되니까 하나의 어떤 한숨 돌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주력이 일본의 어떤 주력은 국민당하고 싸움하는 거지 공산당이 아니거든요. 그 공산당은 계속해서 힘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는 다 해주고 우리는 그 농토를 지주에게 빼앗아서 다 우리 나눠줄 겁니다. 우리는 세금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농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좋은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1937년에 당원이 4만 명이었는데 1945년경 되면 120만 명으로 늘어나요. 와. 지금 공산당 당원이 한 8, 9천만 좀 되잖아요. 지금 한 9,500만 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인구가 14억이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국가보다 위지 않습니까? 중공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팔로군의 병력,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뭐 팔로군, 신사군 이렇게 하는데 주로 남쪽에 있는 게 신사군이고 결국 중국 공산당의 주력 군대 하면 팔로군이죠. 네. 이 팔로군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명 가까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마오쩌둥은 그 펑두아이가 물론 이제 백단 대전 해갖고 일본군하고 전투도 많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큰 전투를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건 국민당에 맡겨라 이거지. 우리가 왜 하냐 이거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힘을 쌓아. 네, 게릴라 부대를 이용해서 일본군 괴롭히고 시설을 파괴하는 정도로 결국 장제도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도를 충청으로 옮기고 다 이렇게 하면서 군비를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쟁 비용. 네. 세금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 안 좋게 되겠죠. 인심은 계속 이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무원들을 다 데리고 충청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을 제대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겠죠. 딱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반감을 사겠죠. 계속해서 이제 이게 힘이 들어져 가는 거죠. 반면에 중국 공산당은 농민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얘기하면서. 네. 그리고 그때 뭐 우리가 중국의 붉은 별에 나옵니다만 네. 공산당이 딱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묵고 이제 하룻밤 자고 떠날 때 그 마을에 문들 있지 않습니까? 딱 떼가지고 침대 딱 쓰고 딱 달아주고 간단 말이죠. 그 변수도 함부로 안 써요. 사실 사람들이 그 대소변 처리 잘못하면 제일 욕들을 먹잖아요. 아, 지금- 1차적으로 짜증나죠. 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에서 제일 한 번씩 그 SNS 올라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딱 그러니까 항상 변수는 쫙 멀찍이 마을 멀찍이에서 해결해야 되고 이런 세세하게 이런 거를 잘 했단 말이죠. 사람들 마음을 잘 얻었단 말이죠. 그 문들 모아서 왜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 있잖아요. 문을 모아서 예술 작품을 만든 네. 사람이 있어요? 그 중국에 그 문들 모아갖고 네. 전시를 아마 독일에서 했든가 영국에서 했든가 막 그랬을 건데 네. 하여튼 어마어마한 설치면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그 문들을 네, 그렇게 모아서 예술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중국의 아이치지인가? 네, 하여튼 명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네. 네, 그런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뭔가 좀 헷갈리고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팩트 체크를 해야죠. 아니 일본군 한 명이 갔는데 서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 어려운 팩트 체크를 이제는 우리가 집단지성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또 한국PD연합회 뭐 이런 이제 현직 언론인들도 있죠. 네. 그리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죠. 네. 또 우리 일반인 모두가 그 팩트 체크를 또 우리 바로 옆집에서 일어난 일이면 이지선 씨가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팩트 체크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여성분이 새벽 4시에 들어왔다. 그 기자들이 아는 건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마치 요즘 그 인터넷에 우리가 뭐 치면 나무위키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 이제 사실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서 맞아요. 대신 그 나무위키는 좀 오류의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가능성마저 가장 줄인 게 또 여기는 그 훈련된 언론인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을 또 잘 네. 잡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크로스 체킹이 가능한 팩트 체크넷이라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넷. 네. 그래서 요즘 뭐 팩트 체크라는 말이 참 우리 언론 뭐 뉴스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진짜 팩트 체크를 한번 모두가 한번 우리 머리를 모아서 오. 해보자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막 수많은 그 가짜 뉴스에 뭐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뉴스들 참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한번 다 같이 이 팩트 체크넷에서 한번 검증해보고 좀 더 올바른 뉴스 언론 환경도 만들어보고 네. 또 팩트 체크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은 또 팩트 체크넷에서 이런 분들 훈련도 또 시킵니다. 훈련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네. 지원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네. 팩트 체크넷. 네. 네. 이 이름은 외우기도 쉽죠? 네, 팩트 체크넷.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외우기 쉽습니다. 네. 팩트 체크 꼭 우리 기사 볼 때도 하시고요. 우리가 직접 한번 그 팩트 체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팩트 체크넷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제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산당은 계속해서 자기들 국민당 이제 그 턱밑까지 육박해 오고 일본하고의 싸움에서는 결정적인 전환점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미국에 좀 더 많은 물자를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B-19로 그 일본 군들을 시설을 좀 폭격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1차적 관심사는 유럽 전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전선에 좀 더 관심이 좀 밀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장제스 입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자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 장제스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 있는 일본군 시설을 폭격을 해야지 자기들이 전쟁하는데 유리한데 루스벨트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보다는 지금 일본을 본토 폭격하는 게 더 지금 관심이 중요하다. 초점이 가는 거죠. 아무래도 선거도 그죠.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진주만이 폭격당했으니까 본토를 폭격해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장제스가 그때 당시 워낙 국민당 군대가 부정부패를 많이 했고 미군이 준 전쟁 물자 다 팔아먹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 군대에 다 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근데 어떻든 나름의 어려움이 그 당시 직면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네. 나름 장제스 일기가 요즘 계속 연구되고 있는데 또
나름 좀 고뇌라고 해야 될까 나름의 그 노력에 대해서는 다시 좀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뭐 결국 뭐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전선을 지금 미국도 중국도 소련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중국 전선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1944년에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바로 중국 남부까지 쫙 완전 관통을 해가지고 대륙을 관통하자. 그렇게 해서 인도 차이나가 다 이게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한번 남쪽의 물자들을 이제 대륙을 통해서 이제 수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해군력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 태평양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함부로 수송선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륙을 통해 가지고 결국 물자를 오자. 그리고 중국 내 비행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B-29가 여기서 떠서 일본을 폭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예 우리가 이제 그 비행장들도 다 이제 장악을 해버리자. 이런 목적으로 이치고 작전을 하거든요. 이치고 1호 작전이에요. 1호. 이치 1. 이치 2상 뭐 이런 거. 이치고 1호 작전. 네. 1호죠. 그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요. 거기 한 40년쯤에 1944년 4월부터 44년 45년부터 45년 1월까지 한 거의 9개월간. 막판이네 막판. 네. 그러니까 17개 보병사단, 전차사단 1개. 그러니까 총병력 50만 명에 차량 16,000여 대, 군마 말 10만 마리, 항공기 200기 투입해가지고 작전은 대성공이에요. 다 이겼어요. 네. 그런데 작전은 이기고 전쟁은 진 거예요. 작전을 이겼는데 어떻게 전쟁이 질 수 있어요? 왜냐? 그 비행장을 점령했잖아요. 지자는 작전 아니었나? 지자는 작전. 비행장은 점령했는데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 미국이 이미 사이판, 괌을 다 점령해 버렸거든요. 거기서 비행19 띄우면 되니까 여기 비행장 점령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하나만 한 작전이 되고. 그러니까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여기서. 미국 건드린 게 하여튼 제일 오판인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일본 자체가 이제 뭐 서서히 전력이 좀 다 간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미국을 건드리는 바람. 미국은 뭐 그 당시에 물량 이게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해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습니다만 그 물량에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뭐 병력, 뭐 탱크 이런 거 계속 뽑아내면 제 아무리 뭐 훌륭한 전략에 훌륭한 뭐 컨트롤을 하더라도 결국은 밀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을 딱 보고 있으면 1차 세계 대전도 그렇습니다만 그 현대 전쟁에서 정규 전쟁 있잖아요. 정규군과 정규군이 맞붙었을 때는 물량이거든요. 물량이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베트남 전쟁처럼 정규군과 게릴라 군과 붙었을 때는 물량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좀 또 단점이죠. 네네네. 그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무자히딘도 그렇고 정규군과 유격대식으로 붙으면 물량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을 잘못 건드린 바람에 하여튼 일본은 가장 큰 페인이 온 게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결국 뭐 이제 이 이치고 작전을 통해서 일본은 네. 마지막 남은 전력을 다 쏟아부었고 또 마찬가지로 국민당 군대도 피해가 컸죠. 뭐 그쪽도 맞서가지고 100만 군대를 동원했는데 뭐 사실상 전투엔 다 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사상자 발생했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 이 이치고 작전이 사실은 마오쩌둥을 위한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이치고 작전을 한다고 네. 이제 중국에 와 있는 일본군이 군대를 저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화북 지방, 화중, 화남 이렇게 나눠 배치하고 있는데 네.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 화북 있는 지방 병력을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본군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또 좋죠. 그런데 그리고 그 많은 일본 군대이 또 국민당 군대 싸움을 해가지고 국민당 군대 또 수십만 죽었죠. 그게 또 좋죠. 완전 일타상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 1945년 이후로 48년 국공내전에 결국 49년까지 국공내전에 중국 공산당군의 승리에 또 이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중국 국민당 군대가 일본군하고 싸움하면서 사실 장교라든지 병력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런 묘한 또 우연이 된 거죠. 일본이 그렇게 중국 대륙 내에서 휘젓고 다닌 게 네. 중국 공산화의 가장 큰 네. 원인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치고 작전, 대륙 타통 작전, 대륙을 때려가지고 우리가 다 통하는 작전을 했는데 통하긴 통했는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제일 좋은 사람은 마오쩌둥.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결론 날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930년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국제 외교 전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이 아시아에서 하려고 하는 역할을 일본이 30년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네. 멀로 독트린, 아시아에서의 멀로 독트린을 행사를 했다는 거죠. 아시아 대표 선수는 나야. 그러니까 아시아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미국이고 유럽이고 들어오지 마. 네. 그게 1930년대 일본이었다는 거죠. 대동아 공영권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예, 갖고 예, 예. 아시아는 하여튼 내가 맹주로서 내가 알아서 할게. 관리한다. 예. 서양 세력들은 들어올 거 없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결국 지금 이제 중국이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지금 중국이 그 예전에 뭐 시진핑 이후로 친영 대국 관계론도 나오고 중국몽도 나오고 지금 요번에는 뭐 사상을 통일하고 뭐 하는 거 나오는데 이건 결국 기본적으로 이 아시아는 이제 예전에 이 중국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평천하를 다시 갖고 오는 거죠. 우리가 중심이 돼서 천하를 평화롭게 할 테니까 네, 네. 아시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해서는. 지금처럼 해서 네. 지금 중국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파악한 우리나라가 네. 문화의 힘으로 아시아를 이미 넘어서 전 세계로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문화 네. 강대국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럼요. 네, 지금 맞습니다. 이 올드한 시각인 거죠. 어떻게 군사력으로 어떻게든 뭘 해보겠다는 생각. 네, 지금 우리가 문화의 힘으로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이 중일 전쟁이 남긴 유산, 뭐 중국, 일본 다 악영향을 준 거죠. 그렇죠. 결국 뭐 가장 큰 유산은 결국 학살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아까 난경 학살 말씀드렸고, 그리고 바로 그 하얼빈에 있었죠. 731 부대. 마루타. 네네, 생체 실험. 네, 그 근처에 제재소가 있었다고 해요. 목재 제재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들 위장하는 명칭으로 마루타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람을 실험용으로 이제 마루타를 그거에 불렀는데. 대해서 일본이 중국에게 사과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본 정부가 2018년에 그 하얼빈에서 731 부대에서 일한 일본 인 3,607명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그때 이제 2018년에 처음 발표했어요. 731 부대 일본인이 이 근무한 사람들 명단을 그때 발표했고, 이제 일본의 국영 방송, 공영 방송 하는데 NHK가 이제 731 부대의 존재를 인정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거. 2018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쯤인가 하여튼 그때 우리나라의 그 마루타라는 네. 책 뭐 영화 책도 이런 게 많이 아마 좀 나오고, 그죠? 네.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때 보고 너무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말쯤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인들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 뭐 러시아 사람들 다 해가지고 뭐 잔혹한 생체 실험을 했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참 그런 것들이 결국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말하는 종군 위안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마루타 생체 실험한 거를 네. 이게 뭐 루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어쨌든 실험 결과로만 보면 최고의 실험 결과잖아요. 그렇죠. 절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네. 실험을 하면 안 되는 실험을 아유, 한 그럼요. 거니까. 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미국에 주고 뭘 용서받았다 뭐 이거 이런. 팩트 체크해야겠네. 그거는 팩트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 731 부대 이시희 중장은 전범 재판에도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넘어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731 부대에 근무했던 여러 군의관들이 일본 녹십자라든지 일본의 유수한 제약회사 대표도 되고 일본 의학계의 상당한 다들 역할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래요? 그럼 면접을 확실히 받았네. 면접으로보다 딜을 한 거죠. 줄 테니까 다. 예전에 그 미국 같은 경우 우리 우주 로켓 있잖아요. 네. 바로 그 V 발사했던 브라운 박사 있지 않습니까? 네. 폰 브라운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이제 소련이 들어올 때 아무래도 미국 쪽이 나은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연구했던 로켓들, 자기 팀이 연구했던 그것들을 전부 탄광에 집어넣고 딱 이제 다이너마이트 터트려 갖고 딱 매몰시킨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딜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자료 가지고 있고 우리 팀 한 100명 있다. 우리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를 안전과 연구를 보장해 준다면 우린 자료 일체와 이걸 주겠다. 그래서 미국에 바로 다 데리고 미국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달 날아가는 세튼 로켓 만드는데 폰 브라운 박사 1등 공신이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기술을 배워야 돼.
무슨 기술로? 뭔 기술이요? 사람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있어야 어디서든 통하네. 아유, 지. 네. 이건 이제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튼 톰 브라운 박사가 그런 일을 했었군요. 톰 브라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V 로켓, V2 로켓 뭐 네네. 이걸 개발했던 아마 그 네네네. 박사님 모양이죠. 네. 자, 하여튼 그 인류사에 정말 해선 안 될 아주 끔찍한 짓을 한 네. 일본 요 제대로 된 단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또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팩트 체크를 해보고요. 네. 이럴 때 한번 좀 기분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좀 뭐 없나요? 너무 좀 힘들어요. 상큼한 거나 뭐 네. 기분 좋은 거. 상큼한 커피가 있습니다. 상큼한 커피가 있어요? 1kg 커피. 네. 커피가 상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상큼한 맛이 있어요? 상큼한 맛이 또 있습니다. 신기하네. 네. 그 커피의 여러 맛들 가운데 그 산미라는 게 있죠. 네. 뭔가 약간 좀 시큼한 맛이 나는 거. 그게 좀 센 커피들을 오전 한 9시, 10시쯤 드셔보시면 그 상큼한 맛이 온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네. 이건 어때요? 뭐 김치찌개, 뭐 양파 이렇게 좀 입에서 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산미 강한 걸로 탁 마시면서 개운하게 입가심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점심에 김치찌개 드셨다? 네. 그 1kg 커피고요. 저녁에 삼겹살 드셨다? 네. 1kg 커피죠. 어허. 치킨 드셨다고요? 네. 뭐 먹어요? 1kg 커피입니다. 치킨에 왜 자꾸 맥주를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통풍의 최악입니다. 그래요? 네, 통풍이 제일 안 좋은 네, 게 네. 치킨 맥주예요. 하지만 치킨에 커피를 드시면 그건 더 안 좋은 거 아니겠죠? 무슨 소리예요. 정말 뭐 건강식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1kg 커피로 여러분 건강을 챙기시고 네. 상큼한 하루 기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쳐보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1945년 전쟁은 끝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네. 중국 사람들이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패배로 느꼈던 낙담을 본인들이 느끼게 된 거죠. 이제 자기들 나라가 완전히 정말 하찮은 나라였고 또 선전과 달리 정말 비인도적인 나라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 가장 최악의 나라였구나 이런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된 전쟁이 거죠. 그 땅에서 계속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황폐되어 그렇죠. 있겠어요. 네. 먹을 것도 없고. 근데 부하도 그 많고. 중일 전쟁은 역시 그 원폭 떨어진 그 시점에 끝난 맞습니다. 거예요. 그 전에 뭐 이미 결론이 났다든지 이러진 않았고. 똑같이. 그럼 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엄청난 군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그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 그 돌려보내는 건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만주에서 특히 일본인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뭐 네, 주요 도시 네, 살았는데 네. 민간인도 많이 그렇죠. 그 민간인들 돌려보내는 문제 가지고 좀 곤욕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특히나 만주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여러 가지 중공업 시설을 많이 설치해 놨잖아요. 네. 일본 사람이 없으면 이 공장을 못 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이쪽에서 접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우리한테 완전히 기술 전수화 될 때까지는 잡아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글들이 많아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일본 민간인 입장에서는 이제 과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 살해 위협도 받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일본 아주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이 그 바로 그때 만주에서의 일본인들의 경험을 그한 소설이 있거든요. 그 아베 고보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 사람 소설을 보면 아주 잔혹한 장면이 그냥 그대로 드라이하게 나와요.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 서로 그건 살아나기 위해서. 일본이 좀 당했던 아니 일본인들끼리도 벌어지는 일들. 일본들끼리 일본인 민간인들끼리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잔혹한 이 말로 하기가 좀 힘든 정도로 그 일어났던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음해하고 고발하고 죽고 죽이고 훔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 소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모래 속의 여인이었나 그 영화도 있는데 네. 정말 드라이해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고 여기서 탈출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다음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그런 것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거 있잖아요. 네.
모래속의 여인이었나? 잘 모르겠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 네. 네네. 95%는 맞아. 맞아요? 그게 맞아. 와, 나는 깜짝 놀랍니다. 그냥 이 별거 아닌 질문에도 저렇게 막 쏟아져 아니 나오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패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인도 네. 차이나 반도에 또 남아있던 일본인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도 이제 뭐 상당수는 이제 건너갔겠습니다만 일부는 또 아주 극소수는 네. 진지도 모르고 거기서 30년 숨어 있다가 예, 필리핀에서 굴 속에서 오 진짜요? 네. 그런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 그 사람을 이제 찾아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보고 가자고 해도 절대 나는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다 내 이거예요. 상관이 명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관을 찾아낸 거예요. 그 상관을 찾아내서 상관을 데리고 필리핀 가서 그 상관이 이제 딱 명령 내린 거예요. 뭐 상병 누구 너의 이제 이거를 소집을 이제 해제한다. 네. 명 이래갖고 그래 악수하고 아니 뭡니까 딱 격려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데리고 왔죠.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0년 그렇게 굴 속에서 어머나.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이미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지리산 빨치산이 마지막 빨치산이 그 정순덕이라는 여성이었는데 1962년인가 1년까지 그 마지막 그 마지막에 이제 그래요. 됐죠. 네. 그렇죠. 그렇죠. 혼자 나온 거예요? 혼자 마지막 여자 빨치산. 사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거의 뭐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사람은 현실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배고프면 그죠? 밥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하지만 근데 어떨 때는 환상이 현실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 환상이 뭐냐? 내가 설정한 정의, 내가 설정한 진리, 내가 설정한 이상이 있으면 아무리 그게 꿈이고 신기루를 하더라도 사람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 말이에요. 현실을 그게 환상 현실보다 강한 거죠. 사람 그걸 넘어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성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식물은 머리가 땅 속에 들어 있다고 하잖아요. 뿌리가 땅 속에, 네. 머리가 땅 속에 있고 동물은 머리가 이제 땅하고 나란히 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늘을 본단 말이죠. 그게 결국 이상을 본다 이거죠. 저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또 나쁘게 가면 사이비 종교라든지 잘못된 이제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들면 또 그게 사람을 망치기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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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이제 네. 일본은 패망하고 네.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 마오쩌둥이 이제 권력을 잡고 예. 그 이후의 얘기가 이제 좀 그렇죠. 나오나요? 결국은 아시다시피 마오가 권력을 잡고 나서 50년대 대약진 운동 네. 그리고 60년대부터 문화혁명 해가지고 뭐 중국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뭐 엉망진창 아니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하여튼 근데 엄청 후퇴했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천만 단위 아닙니까, 그죠? 예, 수천만으로 봐야죠. 그리고 중국의 남쪽 같은 지방에서는 뭐 그냥 그 사람 잡아먹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자,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아주 희대의 인물이 하나 다시 튀어나오죠. 누구죠? 바로 덩샤오핑. 샤오핑. 덩샤오핑. 그래서 덩샤오핑이 결국 그 수많은 위기를 뚫고 78년에 결국 네. 이제 나름의 복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권력자의 정점에 오르게 되는 거죠. 물론 최고의 정점은 결국 80년 말에 당시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했던 화국봉을 비판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받게 되지만 어쨌든 78년부터 이제 딱 이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78년 10월에 결국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문서 교환을 하러 일본을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78년이에요. 1978년. 아니 그럼 그 등소평이 본격적으로 정권 잡은 게 그러니까 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나서 네. 그 공식적 후계자는 화국봉이었어요. 이 화국봉하고 이 사람이 이제 역금령이라는 중국 군부의 아주 실력자가 그 서로 딱 그 손을 잡고 흔히 말하는 강청하고 이런 사인방을 체포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끊임없이 이게 서로 이제 죽고 진짜 이때 덩샤오핑은 완전 자명을 했다고 하죠. 자명을 계속해서 뭐 군기지 쪽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천하의 어떤 그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그 여러 가지 물밑의 싸움 끝에 결국
사인방이 체포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권력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덩샤오핑이 1978년 10월에 일본을 방문했다는 거는 1400년에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서 중국 역사상 최고로 높은 현직 지도자가 처음 일본 방문한 거예요. 그전에는 간 적이 없잖아요, 일본. 그 다음에 일본 이제 천황이 1992년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1992년, 예, 그것도 처음이죠. 일본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덩샤오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냐면 당시 기자회견장에 400명의 기자가 몰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400명은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 유튜브 400명이 아니라 진짜 그 이제 나름의 흔히 말하는 등록된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외에서도 다 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본 사람들은 왕족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일본이 영국 그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관심이 엄청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올 때보다 더 많은 기자가 몰렸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 근데 이때 참 보면 덩샤오핑이 또 말을 잘해요. 자기 딱 일본에 가가지고 나는 3가지 목적을 위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뭐 문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러 오고 또 이 여러 가지 우리 좋은 관계를 만들어준 일본인 친구에게 감사하러 오고 또 예전에 진시황 때 그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러 이렇게 동쪽으로 오지 않았느냐. 바로 일본 땅에 왔을 거다. 그래서 그 불로초 마법의 약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마법의 약은 뭐냐? 바로 경제 발전이죠. 개방과 개혁. 이거를 일본에서 현대 어떻게 하면 이게 경제 발전을 이루냐. 이거를 알려고 불로초를 다오. 참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가 이 나름의 마오쩌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중국의 고전이랄까 이런데 아주 적절하게 잘 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원라이 같은 경우는 다나카 가쿠에하고 딱 그거 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언필신 행필과 노는 말을 딱 하면서 말을 하면 반드시 믿음 지켜야 되고 행동하면 반드시 결과를 얻어야 된다. 근데 그게 말은 참 좋은데 결국 그거는 한 수 아래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완전한 군자가 아니라 한 수 아래 군자, 한 수 아래인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말을 하면 믿어야 되고 행동을 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말 하는 것 같으면서 또 착,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 이런 식으로 참 그런 걸 잘해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그 하면서 당시에 바로 중일 수교를 하러 중국에 왔던 다나카 가쿠에이를 그 당시 연금 상태에 있었거든요. 미국 로키드사에 뇌물 받아가지고 연금 상태에 처해 있는데 부득부득 만나야겠다고. 부득부득 만나야겠다. 이 사람 진짜 중일 관계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내가 와서 오늘 이상 반드시 방문해가지고 감사를 표해야 된다. 그래서 또 만나서 유명한 말을 하죠. 엄수사원 이런 말 하죠.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 이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마시는 물수 생각사자 근원원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일 관계가 좋아졌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다나카 가쿠이 당신 아니냐 지금 뇌물 받아가 지금 있지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하러 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뭐 일본 사람들은 뭐 예전에 그 당시 노태우 이제 대통령 때 수교가 맺어졌잖아요. 그때도 한 20주년 되고 이러면 또 음수사원 말을 딱 하더라고요. 아, 중일 그러니까 한중 관계도 항상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또 이런 거에 좀 있어요 이쪽은. 음수사원 딱 그 말만 들으면 약간 그 일본 야한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뭐 전혀 없는데요, 저는. 아니, 이런 더티한 얘기 말고 네. 아름다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잠시 광고 듣고 올까요?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우리 보육원을 나온 청년들이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이 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본과 중국이 관계를 잘 됐죠. 예, 72년부터 이제 관계가 잘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실현이 한번 있었죠. 1989년 6.4 천안문 사태. 천안문 광장을 중국 그 공산당이 탱크를 동원해서 그냥 강제로 막 밀어버렸죠. 유명한 사진. 그래서 뭐 있잖아요. 엄청난 몇천 명의 사람이 희생됐다 하는데 네. 순식간에 몇 시간 안에 그 광장을 깨끗이 청소 다 해버렸죠. 피를 다 청소 다 해버렸죠. 네. 그 정도로. 출근할 때 보니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참 무서웠는데 그런데도 가장 먼저 일본이 제재를 가장 먼저 처리했어요. 다 서방 나라들이 제재를 가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그天安문 그 이 사태 비판하기가 좀 그럴 거잖아요. 자기들은 맨날 중국 사람 다 죽여놓고 그러니까 좀 그런 스탠스도 있고 네. 그래서天安문 사건 이후에 이제 중국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일본의 그 당시 가이오 총리가 제일 먼저 주요국 지도자는 방중을 해요. 그만큼 이제 중국을 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일본 중국이 좋았네요. 좋았습니다. 아니 그때 좋았다는 게 일본이 많이 지원을 해준 거예요, 중국을?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중국은 장개석도 그렇고 이제 중국 공산당 저원라이도 그러지만 우리는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지만 우리는 당신들에게 배상금 이런 거 안 받아. 배상금 안 받았어요. 근데 배상금을 안 받고 네. 중국은 ODA 일본 개발 지원 자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폼은 나고잖아요. 난 돈 안 받아. 그 대신 이제 우리가 협력 자금, 협력하자 이런 거, 협력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큰 대국으로 좀 네. 이미지를. 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92년까지 좋았는데 92년에 이제 또 좋았죠. 4월 달에 일본 왕이 방문도 하고. 되게 좋았네요. 근데 바로 이제 그 해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은 센카쿠, 중국은 다오이다오, 조오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터졌구나. 92년부터.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터진 이유가 몇 개 있죠. 이제 다나카 가쿠에라든지 덩샤오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쇠하니까 다 은퇴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천하에 터졌을 때 뒤에서 거중 조정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소련이 붕괴되니까 91년에. 지금까지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이랑 중국이 다. 네. 중국은 1969년에 바로 그 우수리 그 강에 영토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핵슬로 했단 말이에요. 핵폭탄. 그 정도로 했죠. 그다음에 그렇죠. 일본은 가장 큰 안보 위협이 홋카이도 섬으로 살린으로 해서 일본의 그러니까 소련의 탱크와 이런 상륙을 해가지고 딱 밀고 내려오는 거 그걸 제일 악몽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었는데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이 좀 커지니까 일본이 뭐 제공하는 뭐 이제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타이완 같은 경우가 일본하고 밀착 관계가 있으니까 중국이 좀 거슬리는 게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걸프전 이후 일본이 자꾸 군사력을 키우는 것 같으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깔려 가지고 결국 이제 이게 커지게 됐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덩샤오핑이나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천안문 사태 이후로 딱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지금 이제 사회주의는 몰락했죠. 이제 다 동국권 넘어가고 네. 차오세스쿠 바로 처형당하고 야, 이러다가 우리도 입장 나지 않을 이런 보장이 없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중국 공산당을 100년, 200년 갈 수 있느냐. 결국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애국주의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국주의 교육.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좋은 거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사람들이 애국심이 강하게 된 게 결국 일본을 통해서 일본의 침략을 통해서 애국심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부터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아편 전쟁 1840년부터 중국 공산당이 성립하기까지는 굴욕의 100년이었다.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굴욕의 세기. 그거를 끝장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중국 공산당입니다. 우리 중국 공산당이 해냈습니다. 이걸로 이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지난 시기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냐. 우리가 유럽의 열강과 모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고 특히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수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를 이제 막 정오와 막 그 분노를 강조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마오쩌둥 시기만 해도 자본가와 지주 계급에 대한 분노였거든요. 썩어 빠진 자본가 계급의 잔재, 지주 계급의 잔재, 내부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문화혁명 때 조리돌림하고 사람 죽이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아편 전쟁하고 이게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과서, 텔레비전, 영화, 드라마, 비디오 게임 막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만주사변이 시작된 1931년 만주사변이죠. 그렇죠. 만주사변이 시작된 1931년 9월 18일 국칠이다. 저항도 안 하고 다 내줬다. 국칠.
뭐 1915년 5월 9일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굴복했던 국치를 해갖고 이제 일본이 타깃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면 요거의 영향을 한국도 받았어요? 바로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보죠. 이게 중국이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한국하고 동남아를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공동 전선을 펴자. 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때부터 우리도 많이 갔죠. 약간 좀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네. 한 90년대 중반 혹은 뭐 2000년 전까지는 네. 우길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아 진짜요? 전범기 뭐 이런 얘기가 별로 네.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좀 되게 심해졌고 네, 그리고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꽤 그래도 오부치 게이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언해갖고 그렇죠. 엄청나게 관계 그래서 문화 개방 다 해준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맞습니다. 교련 수업 있잖아요. 네. 아주 어렸을 때 공산당이 싫어요를 학교에서 네, 네. 틀어줬던 기억이 나요. 네. 공산당이 싫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거는 싹 사라지고 네. 진짜 말 그대로 일본 네. 이렇게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육의 방침에도 약간 영향이 있군요, 진짜로. 그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 이제 교과 과정을 정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게 그 가장 치열한 그 사상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죠. 야, 그러면 진짜 일본에서는 이런 걸 드러내고 싶지 않게 교과서를 꾸미겠죠. 근데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는 92년까지는 상당히 반성하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기조로 갔단 말이에요. 자민당도 그렇고. 근데 92년 이후부터 이제 이런 영토 문제가 부각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수정 운동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다 맞물려서 예. 들어가네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건 좀 이번에 통일교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네, 지금. 네. 그게 결국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일본에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고치카이라고 해서 일본의 정통 관료 출신들 정치 모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정치 자금의 주로 파이프라인 어디냐면 일본 게이단년, 일본 대기업들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재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경단년. 네, 경단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나름 엘리트란 말이죠. 관료 엘리트 출신. 그런데 90년대부터 이 등장하기 시작한 역사 교과서 수정 운동하고 거기에 편성해갖고 지금까지 자민당의 스탠스 나름 그래도 주변국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 게 이제 말 그대로 이 아베파들이에요. 그 이 아베파들이 90년대부터 이제 확장을 시작을 하는데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 우리가 말하는 정통적인 재벌이나 이런 대기업의 돈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가리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돈을 받겠습니까? 통일교 쪽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묻고 따지도 않고 지금 일단 받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네. 일단 받. 그러니까 지금 안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아베파 중에. 그러니까 아베파예요. 전부 다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많지만 대부분 다 아베파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일본 연구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일본 정치에 지금 완전히 결국은 새로운 어떤 폭발은 결국 한국이 결국 통일교가 해낼 거다. 통일교가 일본 정계를 완전히 새롭게 해체 재편성시켜낼 거다. 그런 돈 안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 통일교가 왜 이렇게 튀어나오나 했는데. 응원 좀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교가 뭐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미국 유태인의 미국 정계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을 아주 벤치마킹을 잘하는 거죠. 공개적으로는 사라지고 공개적으로는 자꾸 무리를 빚으니까 사라지고 다른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정치인들 선거할 때 도와주고 딱 하면서 딱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한중일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지금 네. 아주 좀 불편한 껄끄러운 관계로 지금 현재는 자리 잡은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책에서 보면 고이즈미 때 워낙 사이가 안 좋았고 그랬는데 아베와 시진핑이 이제 2012년 그 말부터 정권을 갖게 된 거잖아요. 네. 2013년부터 표면적으로는 되게 사이가 안 좋게 나왔는데 실제로 둘이가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화기애애했다고 하죠. 그래요? 겉으로는 이제 끝나고 나서도 서로 뚱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했지만 사실은 나쁘지 않았다고 나오죠.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일본 공장이나 일본 상품들 공격하잖아요. 중국 내에서도. 네. 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방법을 찾아내요. 1+1, 차이나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차이나 플러스 1. 중국에 공장 하나 있고 다른 동남아에 똑같은 공장 하나 짓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고 나가지고 생산 못하면
동남아에서 생산하면 되니까 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위험을 리스크 해치를 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철수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소련 사람들은 중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협력하고 군사기술 도와주다가 중소 분쟁이 나고 하니까 다 철수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골치가 아팠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일 간에 그렇게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고 거리 시위를 하고 그 한때 심했을 때는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시위대가 일본 대사관 있잖아요. 돌을 던지는 걸 4시간 동안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대사 부부가 완전 벌벌 떨었다잖아요. 돌이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돌을 던지는 걸 방치를 하는 거죠. 들어가는 것까지 막는데 돌 던지기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 겁 좀 먹어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참 이렇게 하는데 결국 문제는 이제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 뭐 사업하는 일본 기업 숫자가 32,300개로 나와요.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이 두 번째인데 8,400개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입장에서는 몇백 년간 계속 일본은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 일본 사업가들의 꿈은 중국 시장이거든요. 이렇게 넓은 인구가 있는 시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쉽게 물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지만 새로운 시대를 이제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결국 양측 대중들이 서로 광범위한 적의를 가지고 있고 뭐 우리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대중들이 적의를 갖고 있죠. 적대심을 갖고 있고 또 상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잖아요. 아유 일본 놈들, 우리 중국 놈들 이렇게 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항상 너무 이제 꾸준히 안 가잖아요. 그때그때 바뀌면서 워낙 정책들이 늘을 띠게 때문에 항상 이 관계가 위협받는 아주 토대가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불안정한 관계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무섭고 특히나 지금은 일본이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일본이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이 좀 19세기부터 자기들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근대화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자기들 힘을 확장시켜가지고 이제 한국과 동아시아 일대를 완전히 좀 피비린내 나는 그 악몽의 시대를 만들었는데 네. 결국 자기 자신을 똑바로 잘 못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일본 뽕에 빠져가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이제 중국의 문제가 다시 이런 게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면서 이제 애국심을 막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냥 애국심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표현하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우리 나라 좋은 나라야.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아주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이미 지켜본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뜨거운 경제만큼 정치적인 것도 좀 아주 뜨겁게는 못 가더라도 좀 따뜻하게 갈 수 있는 토대가 이제는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뭐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좀 있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반성을 좀 제대로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좀 세 나라가 좀 사이가 나쁘지 않게 좀 갔으면 그러게요. 좋겠는데, 네. 근데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중국과 일본 지난 한 1,500년간의 네. 관계를 저희가 한 2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기약을 해야 네, 되겠죠? 네. 끝으로 혹시 우리 진아 어떤 씨는 노래가 좋을까요? 저는 로이킴 노래 영원한 건 없지만. 영원한 건 없지만 네. 저는 그러면 조관우의 다시 내게로 돌아와 한번. 누가 누구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네? 누가 누구에게로? 이제 이 갈라졌던 네. 갈등의 이 싸움의 이 관계들 네. 다시 평화로 좀 돌아와라. 조관우에 차라리 늪이 낫잖아요. 늪. 늪으로 빠지고 있다. 조관우의 늪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 홀로 된다는 거. 이거는 슬프지 않고 다 네. 슬프지 않지만 혼자는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네. 이 정도로 저희 추천곡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으로 네.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죠. 중국과 일본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